실버 하루지의 공방입니다. 오늘도 편하게 들어주세요. 어제 동네 슈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한 분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내가 먼저 왔다고! 왜 자꾸 새치기를 해? 옆 손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그 손님은 새치기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카드를 꺼내려고 한 발짝 다가선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난 분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나이 든 사람 무시하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주변 사람들은 불편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까지 화가 나신 걸까? 새치기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지회관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문화센터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작은 일에도 갑자기 폭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잘 웃고 넘기며 항상 차분하고 편안한 분들 말입니다. 아유, 괜찮아요. 급하셨나 봐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덤덤히 넘깁니다. 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분노 폭발에는 숨겨진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예고 신호도 있습니다. 이 신호를 알면 상대방의 분노 폭발도 미리 알아차릴 수 있고 폭발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다툼을 피할 수 있고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노가 폭발하는 정확한 순서를 알게 되실 겁니다. 각 단계의 예고, 신호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배우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세요. 관계 심리와 소통 지혜를 다룬 새 영상이 매주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세요. 연락이 끊겼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뭐였나요?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분노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동네 마을회관에서 만난 65세 이영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정말 온화한 분이셨습니다. 늘 잘 웃으시고 누구한테든 친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점점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고 마음회관에서 누가 농담을 해도 잘 웃지도 않고 뚱한 표정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소한 말 한마디에 폭발하더니 커피를 타다가 컵을 3개 내려치며 이러시는 겁니다. 나는 그동안 참고 참았어? 이제 더는 못 참아? 옆에 계시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유를 알고 보니 석 달 전부터 작은 불만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말을 끊는 것, 자기 의견을 무시하는 것, 회비를 제때제때 먼저 안 내는 것, 하나하나는 작고 별게 아닌 듯 했지만 마음에 조금씩 쌓이고 쌓여 그게 결국 폭발로 이어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누적 효과라고 부릅니다. 작은 불만을 표현하지 않고 계속 삼키면 마음속에 쌓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존 고트만 박사의 연구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40년간 연구했는데 작은 불만을 즉시 표현하는 부부가 오래 간다고 합니다. 참고 참다가 한 번에 터뜨리는 부부는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헤어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은 불만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쌓이고 쌓이면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불만을 참을까요? 첫째,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그냥 좀 참으면 되지 뭐. 괜히 분위기 망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며 삼킵니다. 둘째,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지 몰라서 그냥 참습니다. 셋째, 과거에 표현했다가 무시당한 경험이 있어서입니다. 말해봤자 안 들어줘. 이런 생각이 들면 아예 입을 꾹 다물게 됩니다. 넷째,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하지만 이렇게 참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쌓여있던 분노가 나도 모르게 폭발하게 되고 스스로도 결국 통제가 잘 안 됩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다 튀어나오면서 결국 상처를 주고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집니다. 분노의 누적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런 예고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첫째, 평소보다 말이 없어집니다. 둘째,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셋째, 한숨을 자주 쉽니다. 넷째, 괜찮아요라고 말하지만 표정은 괜찮지 않습니다. 다섯째, 자리를 자주 피합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분노의 누적이 시작된 겁니다. 만약 내가 분노의 누적 단계에 있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다음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기분을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만약 상대가 누적 단계에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참는 게 다 미덕이 아니고 표현하는 게 성숙입니다. 아직은 관계를 돌이킬 수 있는 단계이고 작은 불만을 그때그때 표현하면 큰 폭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불편함을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게 나를 지키고 관계도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불을 붙입니다. 동네 마을회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영훈 선생님과 박선호 선생님은 오랜 친구입니다. 그날도 둘이서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박선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똑똑해. 이영훈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똑똑하지 않다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 뒤로 대화 내내 불편해하셨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무시당한 거 맞아. 며칠 뒤 결국 박선호 선생님께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은 늘 나를 무시하더라. 박선호 선생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내가 언제 무시했어요? 지난번에 젊은 사람들만 똑똑하다고 했잖아. 그게 날 대놓고 무시한 거지.
박선호 선생님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기계를 잘 다루는 젊은 사람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이영훈 선생님을 무시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귀인 오류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대부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거나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웃는 건 나를 비웃는 거야. 저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런백 박사의 연구입니다. 우울증과 분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한 것인데요. 바로 자동적 부정사고입니다. 뭔가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나쁘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사실로 믿어버립니다. 왜 사람들은 나쁘게 해석할까요? 첫째, 과거의 상처 때문입니다. 예전에 무시당한 경험이 있거나 비슷한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경계합니다. 둘째,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깔려 있으면 사소한 말도 무시로 느껴집니다. 셋째,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오해가 빨리 풀립니다. 하지만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자체 해석합니다. 넷째, 피해 의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불공평해. 사람들은 나를 함부로 대해. 이런 마음이 있으면 모든 걸 피해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고 신호를 여러 가지로 보냅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에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둘째, 너는 날 무시하는구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셋째, 대화 중에 갑자기 차갑게 돌아섭니다. 넷째,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야라고 해도 안 믿습니다. 다섯째, 과거 일을 끄집어내며 연결을 짓거나 혼자 곱씹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단계에 있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건 사실인가? 아니면 내 해석인가? 상대방의 실제 의도는 뭘까?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그리고 상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이셨어요? 혹시 제가 오해한 건 아닐까 해서요. 정확히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만약 상대가 이런 단계에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제 의도를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다. 내 해석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한 번만 물어보면 오해가 풀립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해석을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상대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게 불필요한 분노를 막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모욕감과 체면 버튼이 눌릴 때 위험합니다. 문화센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2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항상 모임을 주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다음 여행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여행은 제주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40대 직원이 말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번에 다녀오셨잖아요. 이번엔 다른 곳은 어떠세요? 김철수 할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번엔 다른 데 가봐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얼굴이 빨개지셨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무시당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어. 저 젊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 순간부터 김철수 할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화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인사 없이 그냥 나가버렸고 다음 모임에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더 이상 모임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셨답니다. 무시를 당하고 체면이 깎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존심 위협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이 상했다고 느끼면 뇌가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생명이 위협받는 것처럼 반응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멈춥니다. 오직 나를 지켜야 해 라는 생각만 남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 박사의 연구입니다. 폭력적인 범죄자들을 인터뷰했는데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모욕했다. 내 체면이 깎였다. 그래서 참을 수 없었다. 사소한 모욕감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진 겁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당했다고 느끼면 더 위험합니다. 왜 사람들은 체면에 집착할까요? 첫째, 자존감이 체면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자존감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둘째, 나이 들면서 잃은 게 많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의 힘, 지위, 영향력을 잃었고, 그래서 남은 건 체면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평생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체면이 깎이면 안 된다. 남들 앞에서 창피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배우며 자라셨습니다. 넷째,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 예민해집니다. 다섯째, 모욕당한 경험이 과거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창피당한 기억이 남아있거나 비슷한 상황이 오면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여섯째, 체면이 곧 정체성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대접을 받다니 체면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얼굴이 순간 빨개지거나 하얗게 변합니다. 둘째,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셋째, 팔짱을 끼거나 주먹을 쥡니다. 넷째, 갑자기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다섯째, 나를 무시하는구나라는 말을 합니다. 만약 내가 모욕감을 느꼈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실제로 나를 모욕한 건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느낀 건가? 상대방이 정말 나를 창피 주려고 한 걸까? 내 체면이 정말 깎인 건가? 그리고 상대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그 말씀이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도로 하신 말씀인가요? 만약 상대가 모욕감을 느낀 것 같다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선생님을 무시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말을 오해 있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빛난다. 진짜 자존감은 체면에서 오지 않고 내면의 평화에서 옵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만 확인하면 풀립니다. 체면 때문에 관계를 잃지 마십시오. 네 번째, 정당화가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9세 정미숙 할머니는 평소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날 강사가 수업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미숙 할머니는 참지 못하고 수업이 끝난 뒤 강사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수업 중에 전화를 받으면 안 되지? 강사가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급한 전화라서요. 하지만 정미숙 할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내가 그 나이 때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이건 기본도 안 된 거야.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줘야겠는데.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주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미숙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걸 누가 알려줘야 하는데 내가 말 안 하면 누가 말하겠어? 강사는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숙 할머니는 20분 넘게 훈계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강사는 다시는 그 복지관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도덕적 정당화라고 부릅니다. 자기 분노를 정의감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내가 화내는 건 내가 옳기 때문이야. 내가 가르쳐 주는 건 상대를 위한 거야. 얼마든지 공격해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잔인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흔한 방법이 도덕적 정당화였습니다. 이건 옳은 일이야.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가르쳐 줘야 해. 이렇게 생각하면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분노를 정당화할까요? 첫째, 화내는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옳은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둘째, 상대방을 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말대로 해야 해. 내가 바로 잡아야 해. 정당화는 통제의 도구가 됩니다. 셋째, 우월감을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제대로 알고 있어. 가르치는 위치에 서면 우월감을 느낍니다. 넷째, 과거에 자기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도 어렸을 때 혼나면서 배웠어. 그래서 나는 제대로 된 거야. 그래서 똑같이 합니다. 다섯째, 실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작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잘못으로 확대해서 봅니다. 여섯째, 존중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나는 인생 선배야. 가르치면 존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화풀이할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다른 이유로 화가 나 있지만 겉으로는 정의감을 내세웁니다. 정당화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첫째, 내가 가르쳐 줘야겠다는 말을 합니다. 둘째, 이건 옳지 않아. 이건 잘못된 거야를 반복합니다. 셋째, 선생님처럼 훈계하는 말투로 바뀝니다. 넷째, 요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이라는 말을 합니다. 다섯째, 내가 너 나이 때는으로 시작하는 비교를 합니다. 만약 내가 정당화 단계에 있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가르쳐 주려는 걸까? 아니면 내가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걸까? 상대방이 이미 사과했는데 왜 계속 말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사과하셨으니 괜찮습니다.
만약 상대가 정당화 단계에 있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마세요. 정당화 단계에서는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가르치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5번째, 과거 소환은 폭발 직전 신호이다. 한 가족의 명절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윤경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수진 씨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실수로 그릇을 깼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치울게요. 윤경의 시어머니는 처음엔 아무 말 없으셨다가 잠시 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릇 깼었지?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조심할게요. 하지만 윤경의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도 미안하다고만 하더니 작년 명절 때도 김치를 너무 짜게 했잖아. 그리고 시댁에 오는 것도 항상 늦고 전화도 맨날 안 받고 시어머니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며느리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그릇 하나 깬 것뿐인데 몇 년치 얘기가 쏟아졌습니다. 윤경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걱정했어.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결국 며느리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부정적 확대 사고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작은 일을 크게 부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일들을 끌어모읍니다. 항상, 맨날, 절대 같은 단어를 씁니다. 미국 심리학자 존 고트만 박사는 이것을 부부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로 봤습니다. 그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부부를 연구했습니다. 확대 단계로 가는 부부는 90%가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과거를 소환하면 해결이 불가능해지고 과거 일까지 끌어오면 상대방은 이미 사과했던 일인데 그건 해결된 일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며 무력감을 느낍니다. 왜 사람들은 과거를 끄집어낼까요? 첫째, 지금 일만으로는 화가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릇 하나 깬 것만으로 화가 진정되지 않아서 과거 일들을 더합니다. 둘째, 쌓였던 불만이 터지는 겁니다.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셋째, 상대방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너는 항상 그래. 너는 맨날 그러잖아. 이렇게 말하면 내 분노가 정당해집니다. 넷째,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과거까지 끄집어내면 상대방은 할 말이 없어지고 완전히 잘못한 사람이 됩니다. 다섯째, 과거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받지 못한 일, 풀리지 않은 감정, 이것들이 계속 쌓여 있다가 터집니다. 여섯째,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절대 안 변해. 이렇게 말하면 관계를 포기할 명분이 생깁니다. 일곱째,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2단계에서는 이성이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확대 단계에 있다면 이렇게 스스로를 멈춰야 합니다. 오늘 일에만 집중하자. 과거 일은 이미 끝난 일이야. 지금 이 순간만 이야기하자.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과거 일은 접어두겠습니다. 지금 이 일만 해결하면 됩니다. 만약 상대가 확대 단계에 있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일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과거 일은 이미 사과드렸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만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지금 이 일부터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을 살라. 과거는 바꿀 수 없고 지금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 단계까지 오면 멈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깊게 숨을 쉬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해결이 안 돼. 오늘 일에만 집중하자. 그게 관계를 지키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6번째, 단정과 모욕이 쏟아지는 순간 이성이 사라집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송병철 할아버지와 조태식 할아버지가 화투를 치다가 다투셨습니다. 처음엔 작은 규칙 문제였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야. 저렇게 하는 거야.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그러다 송병철 할아버지가 폭발하셨습니다. 당신은 맨날 자기 멋대로야? 규칙도 모르면서 왜 게임을 해? 당신은 절대 인정을 안 해.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나는 이제 당신하고 안 만나. 복지관에서도 당신 보기 싫고, 우리 관계는 이제 끝이야. 목소리는 복지관 전체에 울렸습니다. 조태식 할아버지도 맞받아쳤습니다. 좋아. 나도 당신 같은 사람 싫어? 처음부터 당신은 좀 이상했어. 앞으로 말도 걸지 마. 주변 사람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두 분은 각자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두 분은 복지관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하지 않으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홍수라고 부릅니다.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홍수가 난 것처럼 감정이 쏟아지면서 이 상태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 박사의 연구입니다. 박사는 감정적 하이제킹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편도체가 이성을 납치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논리도 통하지 않고 오직 감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을 합니다. 관계 끊자, 다시는 보지 말자.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쏟아집니다. 나중에 후회하지만 이미 늦습니다. 어째서 이런 단계까지 오는 걸까요? 첫째, 앞의 모든 단계를 제대로 멈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감정 조절 능력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평소에 쌓인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 순간을 피할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기고 싶은 마음만 남았습니다.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첫째, 목소리가 매우 커지고 떨립니다. 둘째, 당신은 너는으로 시작하는 단정적인 말을 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합니다. 넷째,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커지고 손을 떨거나 주먹을 쥡니다. 만약 내가 이런 단계에 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을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세요. 지금은 대화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진정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20분은 혼자 있어 보세요. 깊게 숨을 쉬거나
아니면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만약 상대가 2단계에 있다면 절대 맞서지 마세요. 지금은 대화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진정하세요. 더 화나게 합니다. 과민 반응이세요. 모욕감을 줍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난 사람과 다투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이런 폭발 단계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의 한 말은 평생 지워지지 않고 관계가 망가지고 회복 불가능해집니다. 7번째,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실버 문화센터에서 만난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정순자 할머니와 한옥분 할머니는 10년 지기 친구입니다. 어느 날 정순자 할머니가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한옥분 할머니의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목소리를 높이며 한참을 화내셨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러더라.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제 진짜 관계를 끊자. 한옥분 할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날 밤 한옥분 할머니는 가슴이 떨리고 억울해서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한옥분 할머니가 먼저 연락하셨습니다. 어제는 내가 말을 잘못했나 봐. 오해되는 말이었나 봐. 미안해. 정순자 할머니의 답은 이랬습니다. 내가 화낸 건 내가 날 화나게 했으니까. 내가 그런 말을 안 했으면 내가 화낼 일도 없었어. 나는 원래 안 그러는 사람이야. 내가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한옥분 할머니는 황당했습니다. 나도 억울하고 분한데 내가 먼저 사과했는데 그 뒤로도 정순자 할머니는 사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한옥분 할머니를 탓하셨습니다. 한옥분 할머니는 고민하셨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나? 그날 밤 한옥분 할머니는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방어적 귀인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상대방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먼저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미국 심리학자 캐럴 드웻 박사의 연구입니다. 사람들을 두 가지 마인드셋으로 나눴습니다.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수를 인정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실수를 인정하면 자기 정체성이 무너진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절대 인정하지 않고 대신 합리화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왜 사람들은 사과하지 않을까요? 첫째, 사과하면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사과를? 셋째, 정말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넷째, 사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과를 강요당했거나 반대로 사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섯째, 상대방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만 사과해야 해? 상대방도 사과해야지.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폭발 자체보다 폭발 후가 더 중요합니다. 누구나 화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낸 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 사과 없이 책임을 전가한다면 관계를 재고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화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계선을 그으십시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67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자주 화를 내는 분이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박영수 할아버지 탓으로 돌렸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계속 참았습니다. 30년 친구인데 어떻게 끊어? 나이 들면 친구가 귀한데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되지. 하지만 점점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생기고 소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날이면 아침부터 긴장됐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 같습니다. 그제야 박영수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가 나를 아프게 하고 있구나. 결국 박영수 할아버지는 용기를 냈습니다. 친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몸이 가뿐해지고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됐습니다. 지금은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관계평가라고 부릅니다. 모든 관계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해로운 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 박사의 연구입니다. 안전한 사람과 위험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안전한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위험한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상대방을 통제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관계를 끌고 갈지 판단하는 기준 5가지입니다. 첫째, 사과 여부입니다. 실수 후 진심으로 사과하는가? 아니면 합리화하고 책임을 전가하는가? 둘째, 반복 여부입니다.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가?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면 그게 그 사람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셋째, 존중 여부입니다. 나를 존중하는가? 아니면 함부로 대하는가? 넷째, 내 건강 상태입니다. 관계가 나를 아프게 한다면 그 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다섯째, 기쁨 여부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기쁨가 아니면 두렵고 긴장되는가? 만약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다면 단계적으로 진행하십시오. 1단계는 만남 빈도 줄이기입니다. 갑자기 끊으면 죄책감이 듭니다. 먼저 만나는 횟수를 줄이십시오. 요즘 바빠서요, 몸이 안 좋아서요. 이렇게 말하며 거리를 두십시오. 2단계는 경계선 명확히 하기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 연락한다면 명확히 말하십시오. 저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남을 줄이고 싶습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명확히 말해야 합니다. 애매하게 하면 상대방이 계속 연락합니다. 3단계는 완전히 끊기입니다. 만약 2단계로도 안 되면 완전히 끊으십시오.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거리두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죄책감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상대방이 외로워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 오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30년 알았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끊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셋째,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친구를 잃으면 나는 혼자가 되는 거 아닐까? 나이 들면 친구가 귀한데. 넷째, 상대방의 반응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화내면 어쩌지? 주변에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 어쩌지? 다섯째,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그럼에도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나쁜 관계를 끊어야 좋은 관계를 만들 공간이 생깁니다. 또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분을 위해 내가 희생할 필요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중요합니다. 친구가 많으면 뭐합니까? 그 친구들 때문에 아프면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 그게 평화로운 노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분노가 폭발하는 순서와 각 단계의 예고, 신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분노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누적의 단계 그리고 해석의 단계 다음으로는 모욕, 감가정, 당화, 확대, 폭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예고,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를 알면 폭발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둘째, 폭발보다 폭발 후가 더 중요합니다. 사과 없이 합리화만 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셋째, 모든 관계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주 폭발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켜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편하게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버 하루지의 공방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